자, 이제 좌측에 이제 박스 등기부 취득시효죠. 갑자기 또 배가 아파가지고. 일단 등기부 취득시효는 왜 인정하는 제도냐, 이게 좀 은근히 중요한데,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다. 이걸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문제 푸실 때 편합니다. 왜냐하면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 취득시효와 같이 공부하지만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공신의 원칙과 관련되기 때문에 공신의 원칙을 부정한다는 내용과 등기부 취득시효 함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요건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등기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고, 요건은 자주이고 평온하고 공연해야 된다는 점은 같은데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물론 뭐죠? 자주점이고 평온하고 공연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주점유이려면 매매와 같은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필요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으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왜 10년 지나야 취득하느냐. 요 등기가 결국 뭐란 얘기죠? 무효란 얘기죠. 무효이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는데, 다만 몇 년 버티면요? 10년 버티면 소유권을 갖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을의 등기는 뭐죠? 무효죠. 무효고. 그래서 을이 병한테 이 땅을 팔았습니다. 팔고 을이 병에게 임도제 해주고 이전 등기해서 병은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고요. 병이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래도 병은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무엇을 인정하지 않죠?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을의 등기가 무효면 아무리 병이 을의 등기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보호받지 못해요. 아무리 병이 선이고 무과실해도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는 못해요. 다만 몇 년 지나면요? 10년 지나면 그때는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요건으로서 선이 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에만 선이 무과실이면 돼요. 따라서 병은 을로부터 임도받을 때 선이고 무과실이었다면 나중에 을의 등기가 무효란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10년 지나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또 선이 무과실은 등기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사람은 인도를 받을 때는 선이 무과실이었지만 이전 등기를 받을 때는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병은 10년 지나면 뭘 하게 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언제 선이 무과실이면 돼요? 인도를 받을 때,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이 무과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병의 등기는 무효죠. 근데 무효인데 왜 무효인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뭐 지금처럼 서류가 위조돼서 무효든 아니면 반사회적에서 무효든 아니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든 아니면 뭐 강행복귀 위반에서 무효든 그런 거는 따지지 않는데 다만 제외되는 게 있다. 그죠? 안 되는 거. 뭐냐면 후보전 등기죠. 후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하지 못합니까? 등기부 취득시효하지 못한다.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되면 선 보존 등기가 유효하죠. 후 보존 등기는 무효죠. 근데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10년 지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10년간 점유도 하고 등기도 해야 되는데 이 10년을 꼭 한 사람이 다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등기 기간에 대한 승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 동안 등기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앞 소유자와 앞 명의자와 합산해서 10년이 되면 돼요. 이런 의미죠. 병이 또다시 정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정은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게 됐거든요. 만약에 10년 지나서 팔았다면 이미 병이 뭘 가졌어요? 소유권을 가졌으니까 정은 당연히 뭐죠? 소유권을 갖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7년 지나서 정에게 팔았다면 이때 정은 3년 지나면 뭐 할 수 있죠?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점유 기간에 대해서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잖아요. 뭐 10년. 등기 기간에 대한 승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등기 기간도 어떻게 해요?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합산은 몇 년이죠? 10년. 따라서 정은 3년만 지나면 등기부 취득시효하게 된다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사례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도 고정적이겠죠. 끝이죠. 자, 이제 116페이지 오시면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가 나오는데 기간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요하진 않아요. 일단 동산 소유권은 원칙이 10년간 점유하면 되고요. 다만 선이고 무과실이면 5년만 점유하면 된다. 이 정도죠. 5번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도 취득시할 수 있는데 소유권이 아닌 다른 재산권을 취득시하고자 할 때는 굳이 자주점유일 필요는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하면 자주점유는 무엇을 취득시하기 필요한 거죠? 소유권을 취득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시효이익의 포기에서 요건 나오고 복잡하게 나는 간단합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단순히 매수를 제외한 것만으로는 뭐가 아니에요? 포기가 아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7. 첨부해가지고 부합이 나오죠. 은근히 중요한데. 일단 뭐 부합의 정도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결론을 좀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좀 정리해 볼까요? 첫째,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치는 고려하지 않아요. 뭐 부동산은 5천만 원, 동산은 2억. 동산 거다. 이렇게 아니에요. 그죠? 가치가 어떻든 간에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죠. 두 번째, 동산끼리 달라붙었단 말이죠. 원칙적으로 두 물건 중에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가져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예외가 있죠. 다만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어떤 것이 종된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으면 이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하게 되는데 이 가액은 언제 가액이냐면 현재 가액이 아니라 부합 당시 가액으로 공유하죠. 이 부분에서 항상 조심할 건 뭐냐면요.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지 마세요. 이게 은근히 그냥 가액의 비율로 공유한다 그러면 맞는 것 같거든요. 원칙이 뭐예요? 주된 물건의 소유자고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만 그런 거라는 거 좀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동산이죠. 부동산끼리 달라붙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동산끼리 달라붙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증축된 경우인데 원칙적으로 부합을 하지만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이때는 뭐 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이런 얘기죠. 1층 건물이 있는데 갑의 소유인데 을이 갑의 건물에 2층으로 뭐 했냐면 증축을 했어요.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부합한다는 말은 을이 증축했더라도 갑의 소유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증축된 부분이 출구가 독립되어 있어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뭐 하셨습니까? 부합하지 않으니까. 이때 누구 거가 되죠? 을 거가 되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실제로 을이 왜 남의 건물에 증축할까요? 가장 일반적인 것이 전세권자가 증축하거나 임차인이 뭐죠? 증축하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세권, 임차권과 결합돼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을 때 이 저당권이 2층까지 미치느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어디에요? 저당권에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은 원칙적으로 부합하지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있으면 뭐 하지 않죠? 부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토지와 수목이죠.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심었어요. 원칙적으로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수목은 누구 거가 되냐면 땅 주인 거가 돼요. 다만 권원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죠. 갑의 땅에다가 을이 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이 심은 나무는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부합을 하니까 을이 심었다 하더라도 누구 거죠? 갑의 나무인 거죠. 다만 을이 왜 나무를 심었냐면 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거나 임차권이 있다. 다시 말하면 뭐가 있으면요? 권한이 있다면 그때는 부합하지 않고요. 갑의 나무가 아니라 누구가 되죠? 을의 나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제일 많이 나오죠. 토지와 농작물이죠. 남의 땅에다가 농작물을 경작했어요. 무조건 뭐죠?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작자 거죠. 다른 요건이 없어요. 뭐 허락을 받든 무단으로 경작하든 누구 거예요? 경작자 거고 또 뭐 명인 방법을 갖췄다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남의 땅에다가 농작물을 경작하면 무조건 누구 거가 돼요? 경작자 거가 된다는 거 우리 판례 입장이죠. 이 정도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혼화라는 말이 우측에 나오고 있는데 혼화는 섞였다는 말입니다. 혼합. 물건이 섞이는 것은 뭐에만요? 동산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혼합된 경우에는 동산에 관한 부업 규정이 적용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죠?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나오죠? 가공이 나오죠. 그냥 말 그대로 뭐예요? 가공입니다. 원칙, 원재료 소유자가 가공물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예외, 가공을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 현재가 중요해요. 그냥 다액이 아니라 뭐죠? 현저히 다액인 때만 예외적으로 가공자가 뭘 갖게 되죠? 소유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조 청구권은 따로 안 봅니다. 왜 안 보죠? 우리가 저번에 물권조 청구권 할 때 했기 때문에 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판례도 우리가 전에 물권적 청구권을 하면서 뭐죠? 설명드렸기 때문에 안 봅니다. 자, 이제 119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공동 소유가 나오죠. 그 좌측 하단에 공란이 있죠? 거기 밑에다가 뭐죠? 박스를 좀 그리자는 얘기죠. 박스. 대부분 다 그리셨죠? 그죠? 그래도 저는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다시 한번 또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일단 공동소유는요. 총 3가지가 있죠.
공유와 합유와 총유가 있죠. 의의는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뭐죠? 총유. 조합의 소유 형태가 뭐죠? 합유.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공동 소유는 뭐죠? 공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아닌 사단이 뭐냐? 의의는 뭐죠? 조직과 체계는 완벽히 갖췄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이 뭐죠? 법인 아닌 사단이고요. 아마 공시법 시간에 굉장히 다양하게 배웠죠, 그죠? 근데 우리 민법은 두 가지만 잊지 말자, 그죠? 교회와 종중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재산은 목사님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신도들의 공동 소유인데 그 형태가 뭐죠? 총유다. 종중 재산도 종중 대표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종원들의 뭐죠? 공동 소유인데 그 형태가 뭐죠? 총유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조합의 가장 대표인 것은 뭐죠? 동업자죠. 의의는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을 조합이라고 하고 민법상 가장 중요한 조합은 동업자고 조합계약하면 뭐죠? 동업계약을 의미한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 특징들인데 첫 번째 특징 지분이 있느냐. 물론 공유 지분이 있고요. 합유 지분이 있지만 총유는 뭐가 없죠? 지분이 없다. 총유의 가장 주된 특징은 뭐가 없는 거죠? 지분이 없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이러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공유는 자유롭게, 합유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합유 지분을 처분한다는 말은 결국은 뭐가 바뀐다는 거죠? 동업자가 바뀐다는 얘기죠. 따라서 다른 동업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분이 상속이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공유 지분 당연히 뭐죠? 상속이 되지만 합유 지분은 뭐죠? 상속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고요. 작년도 시험 문제는 합유 지분이 상속되지 않는다는 게 답이었죠. 그 다음에 목적물을 분할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공유는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고요.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합유는 못한다. 왜냐하면 합유물을 분할하게 되면 더 이상 동업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조합체가 해산하지 않는 한 합유물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분할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총유는 아예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으니까. 요 세 가지가 아예 총에서 뭐 되지 않습니까?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한 사항이죠. 목적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공유든 합유든 단독으로 합니다. 목적물에 관한 이용, 계량행위와 같은 관리행위는 공유든 합유든 지분의 과반수로서 합니다. 가끔 이런 걸 내봐요. 공유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X겠죠. 그죠? 잘 들으시더라고요. 뭐의 과반수예요? 지분. 사람의 과반수가 아니에요. 그죠? 공유자의 과반수 한다 그러면 뭐예요? X. 지분의 과반수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한 처분과 변경은 공유든 합의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총 이러한 모든 사항을 다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사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특히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도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박스는 뭐 필수적인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걸 가지고 이제 공유로 들어가는데 공유의 의의를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의 소유권을 지분의 비율로 분량적으로 소유한다. 2번 공유자는 공유물을 얻으려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결국 뭐냐면은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 뭐예요? 일부인 거죠. 그렇지만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다는 말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물건에 대해서는 공유 지분은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죠. 중요하죠?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면 만약 공유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전부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고요. 또 목적물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거나 방해, 배제를 청구할 때는 지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 목적물에 관한 요 부분하고 요 공유 지분의 성질을 가지고 이제 뭐죠? 사례로 만들어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은근히 뭐죠? 까다롭고 상식적이지 않게 느껴집니다. 사례는 우리가 몇 가지만 점검하면 되냐면 4가지만 점검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 사례가 가장 쉽지만 가장 기초죠.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지분이 갑 2분의 1인데 병이 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일단 갑은 병에게 단독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돌려받는 게 보존행위고, 보존행위는 어떻게 해요? 단독으로 하니까. 이해되시죠? 또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합니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므로 반환 청구는 뭐죠? 전부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또 병의 이득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이거는 뭐죠? 2분의 1만 청구합니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 뭐죠? 일부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전부에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합니다. 여기는 이 사례는 뭐 한 10년 전에 잘 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사례는 대부분이 맞추니까 최근에는 뭐 좀씩 어려워지고 있고요. 두 번째 사례가 한 2, 3년 전에 잘 냈습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지분이 각 2분의 1인데 갑이 혼자 요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면 갑이 2분의 1만 점유 사용하고 있어요. 이때 을은 첫 번째 경우든 두 번째 경우든 전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을의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에 대해서 달라고 할 수 있고요. 갑이 2분의 1만 점유해도 을의 지분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해요?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한 거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뭘 생각하시라고요? 자동차.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맨날 갑 혼자만 타고 다닌다면 을은 나도 좀 타자는 의미에서 전부에 대한 뭐가 가능하죠? 그죠? 반환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의 사용이익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둘 다 어떻게 해요? 2분의 1만 청구하게 된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인데 갑이 혼자 요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이때 을은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물을 점유를 사용하는 것은 이용행위로서 지분의 가반수로서 결정하죠. 따라서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라는 말은 가반수로 초과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갑은 어떻게 이 토지를 사용할지는 갑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 쓰겠다 이래도 어떻게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2분의 반하고 과반수는 전혀 다른 거죠. 50%의 지분하고 50.00001%의 지분은 뭐죠? 전혀 다른 거다. 그죠? 이해하시기 바라고. 다만 부당이득 반환만은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죠. 어느 범위 내에서요? 3분의 1만. 이유가 의문은 근데 최근에 이 4번을 잘 냅니다.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인데 병이 요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는 거라면 갑도 을도 병에게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병이 갑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면 을은 병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이기 때문에 지분의 과반수로. 따라서 갑의 지분이 몇 분의 몇이요? 3분의 2. 과반수를 넘고 있다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 있고요. 병은 적법한 임차인인 거죠. 따라서 을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요. 부당이득 반환도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합니다. 갑한테만 지분 범위 내에서 뭘요?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만 이해하면 이제 공유는 뭐죠? 끝나게 되는 거죠. 나머지 것 교재 본정 되겠죠. 2번 공유물의 보존 행위에서 1번 보존 행위 단독으로. 2번 관리 행위 이용 계량은 뭐죠? 지분의 과반수로. 처분 변경은 뭐죠? 전원의 동의. 4번 지분의 대배적 주장에서 1번, 2번 넘기시면 니은디귿을 이용해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결국 뭐죠? 요 네 가지 사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쭉 보시되 조심할 것은 내 지분권을 행사하는 거지 남의 지분권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갑은 자신의 지분권을 가지고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을의 지분권은 갑이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공유물의 분할의 자유와 분할 금지 특약인데 박스 밑에 1번 분할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따라서 공유물 분할 증후권은 형성권이고 다만 어떻게 분할할 건지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이게 뭐가 돼요? 협물 분할, 협의 분할인데 세 가지가 있죠. 진짜 땅을 잘라 가졌다. 협물 분할. 제3자에게 땅을 팔고 돈으로 나눠 가졌다. 대금 분할.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돈으로 줬다. 이게 뭐죠?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이고요. 유의하실 것은 현물 분할은 법적 성질이 교환이죠. 또 대금 분할이나 가격 배상은 법적 성질이 뭐죠? 매매죠. 그럼 결국은 두 가지 다 뭐예요? 법률 행위죠.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가락에 나오는 것은 등기해야 비로소 뭐죠? 분할의 효과가 생기는 거죠. 왜요?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이에 반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하는 재판상 분할은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송은 형성 판결입니다. 따라서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도요? 등기하지 않아도 효과가 생기고 그래서 동그라미 디귿에서 판결 확정식 분할의 효력이 어떻게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방법은 똑같습니다. 재판상 분할도 현물 분할이 원칙이 돼 현물로 분할하기 어렵다면 대금 분할을 명령할 수가 있죠. 3번 공유물 분할의 효과해 가지고 1번, 2번이 나오고 3번에서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이 무엇을요?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유물 분할은 어차피 매매 아닌 뭐죠? 교환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판례도 계속해서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죠? 합유죠. 합유는 교재 안 받아야죠. 이거죠.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뭐죠? 합의. 지분이 있지만 지분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합의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목적물에 관한 사항은 공유와 어떻게 해요?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죠? 총유가 나오죠. 총유도 이거죠. 교회나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인데, 총유의 가장 주된 특징은 뭐가 없죠? 지분이 없다는 점.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사원청의 결의를 얻어서 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제한 물건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